교육 대한민국의 만국병. 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싶다면 각각 박물관과 시장과 도서관을 가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키워드가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이라면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는 교육인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교육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문의 만평을 보며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2번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70년대나 80년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루 종일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하면서 놀다가 해가 떨어지면 놀다 지쳐서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에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가지만 2000년대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영어학원에 수학학원에 태권도학원에 피아노학원에 빙글빙글 돌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고 피곤해하는 상황을 그린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충격적이었는데 두 컷으로 이루어진 만화에서 위의 그림에는 지상에 자동차들이 꽉 들어차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휘파람 불며 가는 모습과 아래 그림에는 상황이 바뀌어 이번에는 너도 나도 모두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해서 공중에 비행기들이 꽉 막혀있는 사이 아까 그 사람이 혼자서 텅 빈 찻길로 유유히 또 휘파람 불면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느낌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PISA OECD 프로그램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고 하는 시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듯 이 평가에서 항상 5위권 안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자랑할 만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한국의 학생들이 왜 대학교를 졸업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는 좋은 학생 선발하겠다고 자율권 달라고 먹노아 주장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서 생긴 결과일까요? 현 시점의 대한민국 교육을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는 중학교까지 어디 한 군데 잘하고 있다고 봐줄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 스스로의 입으로 학교는 행정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말을 버젓이 하고 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치동이니 목동이니 중계동이니 하는 학원 밀집 지역은 불황을 모릅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주위에 어떤 학원이 들어서 있는가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도 정설이고, 때문에 강아지도 강남 강아지와 강북 강아지는 수준 차이가 난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정말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자원 하나 제대로 없고, 가진 거라고는 인력뿐인 인구 과밀 국가의 현실에서 교육만이 신분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교육지상주의로 인하여 한국의 미래가 더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라든가 하는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믿고, 이 나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일파가 총검술 휘날리며 정권을 탈취한 이후 교육 자율화라는 것을 실시하여 대학생 수가 왕창 늘어나게 된 것이 1980년대 초반이고, 그 후로 우후죽순처럼 대학교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전국 주요 100개 대학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점수에 따른 학교별 과별 지원 가능 여부가 소개되곤 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대학교의 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정말이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태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몰라도 한국의 교육은 세계 최상위권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70%대임에 비해 한국은 85%에 이른다고 하니 세간에 회자되는 대학 안 나오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는 것이 실감나기는 합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더더구나 대학을 세우는 목표가 교육사업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의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 추구라는 비아냥이 거짓이 아닌 현실에서 소위 이름도 모르는 대학을 나온다 한들 그들이 졸업 후에 받아들이게 될 사회의 현실이 과연 그들의 입맛이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 성취도 부분에서 부동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까요? 그들은 박사과정까지 무료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아니면 대학 진학률이 100%가 되면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까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일 뿐입니다. 교육이 말이 좋아서 교육이지 이미 이 나라의 교육은 장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중학교 졸업의 학력이고 때문에 15세, 16세만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비율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뇌가 있으면 손발이 두뇌의 지시에 따라야만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사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졸자와 고졸 이하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었지만 지금처럼 국민의 85%가 대졸자가 된다면 너도 나도 머리가 되려고만 하지 손발이 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이다, 박사다 하면서
공부에 쏟아붓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질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그러한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느끼는 소견으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의견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요즘의 상황을 지켜볼 때 어찌어찌 대학이라고 들어와서는 예전과 같은 낭만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도 못한 채 오로지 영어 공부와 취직 준비 하느라 좋은 시절을 0.3평 도서관에 처박혀서 청춘을 허비하고는 그도 모자라 어학연수다 봉사활동이다. 대학원이다 시간 다 보내고서 나이 30이 넘어서야 겨우 취직자리 잡아서 나오면 성공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업무 부적격으로 그나마도 잘려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학 교육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는 18세, 19세 정도면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경력을 쌓아가며 반에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책 보는 것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는 이 나라의 대학생들에게 있어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에 분명하고 오히려 그 점이 딱하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어느 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 자식이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평소에 좋아하던 컴퓨터 관련 회사로 취직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싱가포르라고 하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부럽기 짝이 없는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현대나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20년 동안 용접만 한 전문가의 연봉은 8천 이상이라고 하는데 고졸 학력의 40대 초반의 나이를 감안하면 매우 부러움을 살 만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로또 맞을 확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력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기회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렇게 너도 나도 대학에 목을 매는 현상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볼 때 전혀 좋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현장에 투입되어 기술을 익히고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야간 대학이나 또는 방송통신대학, 요즘 많이 생겨난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그러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은 당연히 대학 입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나고자 또는 잉여인간이 되어버린다는 잘못된 관습과 믿음이 점점 더 국가 경쟁력을 통째로 말아먹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기업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여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이러한 학력이 인정되지도 않고 보직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학벌만 추가되는 셈이지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전직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학력이 다른 회사에서도 크게 인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회사를 옮긴다 한들 현재의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로 옮기게 될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개인이 노력해서 쌓은 업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 때문에 직업과 학업이 병행되지 않고 주구장창 대학에만 목을 메어야 하는 현상이 바뀌지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는 특정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하고 말 수도 있지만 가진 자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경우인데 아는 친구 중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를 두 군데를 동시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와서 씩씩거리면서 한국 여자는 대학에 보내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돌머리들이 꼴에 대학 나왔다고 말도 안 듣고 해서 속이 터져 죽겠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이지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은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높은 연봉에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런 식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가 그런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남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 사회에 가진 자들이 지니고 있는 사고의 단면을 읽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 물가 상승률은 내팽개치고 나 홀로 고속상승을 외쳐대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의 등록금은 이제 한 해 평균 1,000만 원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1년 평균 소득이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남짓입니다. 도대체 이럴 바에는 대학을 뭐하러 가는지 그 이유와 존재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30년 전에는 대학 4년 졸업시키는데 소 한두 마리를 팔면 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소 팔아서 대학 공부시키려면 부모님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 사이에서도
양극화로 이어져 여유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등록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은 제쳐두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지만, 그럼에도 등록금은 고사하고 생활비 대기도 힘든 상황이 되풀이될 뿐이고, 결국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희망도 없는 대학 생활을 오래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장학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러한 생활고를 헤쳐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비뚤어진 자본주의는 이러한 어린 학생들에게 마수와도 같은 손길을 뻗치고 있는 바, 방학 때만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태폐양락 산업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대학생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그들이 자발적인 선택을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을 잘못 들였을 때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들 스스로 얘기하듯 그토록 터무니없는 등록금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잘못된 교육 풍토가 어떻게 한계인가 나아가 나라 전체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60년대나 70년대에는 시골의 가난한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어린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태폐양락의 길로 빠집니다. 과연 그 많은 시간 동안 경제성장했다고 거품 물고 자랑을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고 얼마나 행복해졌다는 말입니까? 단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공부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돈이 세상의 전부라는 철학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국가의 자격을 갖춘 나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일은 정말이지 요원할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어권이 과학권이 특목권이 하더니 이제는 더 내려가서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인구 과밀 국가의 어쩔 도리 없는 한계와 비극을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인가 하는 답답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윤리와 정은 어디 선사시대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되어버렸고, 더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이란 모토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 세뇌가 되어 버린 현실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법관의 아들은 법관이 되고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가 고착화된다면, 이는 과거 조선시대의 반상구조나 인도의 카스트 사회로 돌아가는 것 외에 별다른 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더 답답하고 어이없는 것은 제 자식만 잘난 줄 아는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이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 자식은 그런 엘리트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18대 총선 때 강북의 특정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의 당선 확률이 높던 상황에서 언제부터인가 한나라당이 당선되어야 지역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선전이 솔솔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요?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모두 쫓겨나고, 소형 아파트 가진 사람들도 그런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말도 되지 않는 기대 심리에 편승할 수 있는지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언제 그렇게 자비로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파트 새로 지으면 어이구, 그동안 고생했으니 새 아파트 하나씩 줄 테니까 여기서 잘 살아라 라고 한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로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강북에서 영어 잘한다는 초등학생이 강남학원에 들어가려고 인터뷰를 했지만 수준 미달로 입학이 불어댑니다. 특목권이 외국어권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자식에게 헛바람과 함께 부담감만 잔뜩 심어주지만, 과연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지 냉정히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신자본주의의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현 정권 들어 차별화 교육에 목을 매는 모습이 자주 보이지만, 이러한 차별화 교육을 통해 잘된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별화 교육이 그리 잘 되었다면 그 많던 영재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렸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냉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사학재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기득권의 강렬한 저항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던 사학법과 같은 사항을 놓고 볼 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주위에 사학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왜 그토록 극렬하게 그 법의 통과를 저지했는지 속 시원히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책이나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요소가 환경과 교육입니다. 환경이란 것은 국민성을 지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동화가 왠지 모르게 음습한 것도 날씨 탓이 주된 원인이고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죽겠다는 식의 프로파간다에 익숙해져 왔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날씨도 변덕이 심한 편이고 그것이 변덕스러운 국민성을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지중해 부근의 기후가 정말 좋은데 그 동네는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 동안에만 비가 오고 다른 계절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날씨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부근 사람들의 성격은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한국의 날씨나 기타 다른 자연환경들이 썩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고 때문에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형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공교육의 몰락과 더불어 기억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사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교육희생사업만이 판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서 개천에서 욕난다는 속담은 이젠 속담이 아니라 전설로 퇴화될 것입니다.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그렇게 되면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업자로 넘쳐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심한 정책 당국을 바라보면 정말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대학교의 수를 2,500개에서 800개로 줄였습니다. 대학이 대학다워야 대학입니다. 예전 고졸자만도 못한 졸업생만 배출하는 대학이라면 그 존재 가치부터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막대한 자원의 낭비이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과 아울러 돌이킬 수 없는 시간적 손실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